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16세기 제네바입니다. 엄청난 모순과 매력이 공존하던 곳이죠. 겉보기엔 그저 조용하고 깐깐해 보이는 학자 같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독재자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살펴볼 겁니다. 당시 제네바는 정말 이제 놀랍고도 두려운 곳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36년에 27살짜리 프랑스 출신 변호사가 제네바 성문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칼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고 심지어 귀족 타이틀도 없었어요. 손에 든 거라곤 책 한 권, 그리고 오직 나만이 신의 뜻에 완벽하게 안다는 엄청난 확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이 남자가 제네바의 모든 걸 통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아이들 이름은 뭘로 짓는지, 심지어 머릿속 신념까지 말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종교개혁가로 변신한 변호사.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잖아요. 그러면서 절대적이던 카톨릭의 권위가 무너지고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서 두 거장의 진짜 흥미로운 대비가 나와요. 루터가 불처럼 뜨겁고 다소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예언자 스타일이었다면 우리의 주인공 장칼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고 철저한 엔지니어였죠. 칼뱅은 신앙을 그냥 뜨거운 감정 상태로 놔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법학 지식을 싹 다 끌어모아서 아주 견고하고 틈이 없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재조립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 타임라인을 잠깐 훑어볼까요? 원래 칼뱅은 카톨릭 교회의 돈과 행정을 주무르는 관료 집안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권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주 훤히 보고 자랐죠. 아버지는 아들이 신학 말고 돈 많이 버는 법학을 하길 바랐고, 그래서 당대 최고 수준의 법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534년에 본인 말로는 갑작스러운 개종을 겪고 나서 쥐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던집니다. 하루아침에 쫓기는 개신교도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다 1536년 자신의 사상을 꽉꽉 눌러 담은 엄청난 책을 한 권 내놓고 운명적으로 제네바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 법학 백그라운드예요. 법을 공부하면서 아주 빈틈없는 논리로 촘촘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배운 거죠. 도망치면서 썼다는 그 유명한 명적, 기독교 강요가 단순한 방어용 글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국가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회 전체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그려놓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법전을 써낸 겁니다. 두 번째 섹션, 거룩한 공화국 설계하기입니다. 제네바 시민들이 처음엔 너무 빡빡하니까 칼뱅을 한번 쫓아냈었거든요. 근데 1541년에 칼뱅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설계도대로 다 하게 해달라라는 무시무시한 조건을 걸고요. 그때 만든 시스템의 심장부가 바로 컨시스토리, 즉 종무국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권한이 진짜 막강한 도덕 법정이었어요. 칼뱅은 입버릇처럼 교회랑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그 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예외는 없었어요. 제네바 시민 전체가 이들의 감시 대상이었죠. 이게 얼마나 촘촘하고 기가 막혔냐면요. 실제로 처벌받은 범죄 목록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세례식 중에 성사를 존중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고 기소된 남자도 있고요. 허영심이 느껴지게 머리를 빗었다고 신문받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춤추는 거, 카드놀이 하는 거, 심지어 옛날 카톨릭식 이름 쓰는 것까지 전부 다 죄였어요. 시민들의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하는 거대한 그물망이었던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 아주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제네바 전체의 인구가 한 1만 3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컨시스토리에서 매년 날리는 소환장이 약 1,300건에 달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도시 인구의 무려 10%가 매년 그저 일상적인 행동 하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불려갔다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규모의 감시사회 아닙니까? 아니, 16세기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거대한 감시망이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민들 스스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아주 훌륭한 시민적 미덕으로 둔갑시켰어요. 이웃이 이웃의 의거수일토족을 감시하고 하인이 주인을 고발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죠. 스스로가 내면화된 종교 경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오싹한 공포가 제네바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섹션, 절대 권력의 대가입니다. 권력이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명분을 쥐고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건 단순한 불법을 넘어서서 심각한 죄 그 자체가 됩니다. 그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희생양이 바로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의사이자 뛰어난 지식인이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서 16세기 유럽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입니다. 처음엔 칼뱅이랑 세르베투스도 꽤 정중하게 학술적인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게 적대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칼뱅이 이 개신교 이단을 자기가 그토록 해모하던 카톨릭 이단 신문소에 밀고 해버립니다. 진짜 모순적인 행동이죠. 결국 제네바로 도망쳐온 세르베투스는 체포되어서 참혹하게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자, 여기서 참 의문이 듭니다. 명색이 종교개혁가인데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는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칼뱅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고한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영적 독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제거하는 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무서운 논리 아닌가요? 다행히 세르베투스의 죽음 이후에 개신교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때 칼뱅의 동료였던 세바스티엔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외쳤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 정의가 아니다. 비로소 종교적 관용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기막힌 일이죠. 로마 카톨릭의 포감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는 본인이 그 카톨릭 이단 신문소랑 똑같은 방식의 잔인한 억압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섹션, 모순의 유산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기묘한 역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들 숨통을 조여놨으니 제네바는 당연히 쇠퇴해야 맞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반대팔을 싹둑 청하고 나니까 오히려 눈부신 황금기가 찾아왔어요. 유럽 전역에서 자본, 기술, 상업적 네트워크를 빵빵하게 갖춘 개신교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2배나 뛰고 경제는 미친 듯이 호황을 누립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출판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네바는 개신교의 지적이고 경제적인 허브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죠. 그 철저한 통제가 오히려 도시를 엄청난 번영으로 이끈 겁니다. 그리고 칼뱅이 만든 이 강력한 시스템, 제네바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위구노, 무역 강국으로 훌쩍 커버린 네덜란드 공화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존 낙스까지 모두 칼뱅의 모델을 가져갔죠. 특히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같은 식민지를 세울 때 머릿속에 그렸던 게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죄가 곧 범죄가 되고 공동체가 서로를 촘촘히 감독하는 그 엄격한 신정 통치를 새로운 땅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은 이 엄청난 모순 앞에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곧 신의 선택을 받은 징표다 라는 칼뱅주의의 심리가 현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낳았다고 주장했죠.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대위제 아이디어는 현대 민주주의의 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그의 시스템. 가만 보면 20세기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 법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제네바의 화형대는 당연히 사라졌지만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컨시스토리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카메라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모든 클릭과 동선을 싹 다 감시하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수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도 직업과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캔슬 컬처, 즉 디지털 파문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군중이 만든 법정에서 고발이 곧 선고가 되어버리는 지금의 모습. 16세기 제네바의 상호감시 사회랑 섬뜩할 정도로 맞닿아 있지 않나요?
칼뱅은 자신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철저한 통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굳게 확신했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뼈아픈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이토록 눈부신 재능과 굳은 진심이 절대 권력과 만날 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독재가 탄생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공동체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때 그것을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